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왔어요. 2주 만에 돌아왔더니 장비가 좋아졌어요. 마이크가 엄청난 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임종성 센터장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자리를 비워서 정말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신 임종성 센터장님과 이재희 국장님, 문현수 국장님, 무엇보다 제일 사랑하는 저희 PD님 최고이십니다. 전수희 변호사님은 정치인이 맞습니다. 지금 감사의 마음 담은 거예요. 전 거기까지 말하려고는 안 했는데, 네. 어쨌든 다른 길로 샜는데,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상하경제연구소 공개 소장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대변인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우리 초대 손님 소개도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늘 총영사님 모시려고요. 제가 정말 각계전투를 벌였고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어렵게 정말 모셨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일본과의 관계죠. 후쿠시마 오염수이고요. 일본과의 관계,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동원 등 정말 한일 관계의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 자체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분을 너무 삼고초려해서 모셨으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데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조성열 전 오사카 총영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소개 길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너무 감격해서요.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이거든요. 사실인지 고백해 주십시오. 네. 어떤 분이신가요? 아니, 되게 선비셔서 그렇게 말하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오늘도 일정 끝나시고 또 워낙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나 일본 관련 사안에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정말 뭐 특강이면 특강, 뭐 방송이면 방송, 뭐 초단위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중에서 가장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오사카 정여사님 존경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사님,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짤막하게 따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이제 국제연구기관에서 20여 년간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고요. 정부에서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뭐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책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러시아 특사단 일원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오사카 총영사를 이제 2011년에 이제 임명받아서 정부가 바뀐 뒤 바로 이제 쫓겨나서 작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오사카 총영사를 했고요. 또 외교부로 돌아와서 이제 본부대에서 한 2년 정도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인 것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국가전략안보원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퇴직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제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가장 꼭 모셔야 되는 분이 맞았네요. 네, 정말 핵심 브레인이십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일 관계 개선과 일본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일본 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상징적인 이제 조성열 교수님 을 보냈던 건데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질문이니까 좀 부드럽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그 전에 네. 호칭은 뭘로 통일을 하는 게 그냥 좋을까요? 영사님으로 할까요? 영사는 아니고요. 네. 아니 정확하게는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영사는 이제 이게 직급입니다. 그래서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영사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맞고 그냥 뭐라고 뭐 통상 제일 많이 저를 불렀던 게 이제 뭐 아무개 박사 이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교수하고 계시니까 그럼 교수님으로 제가 편하게 불러보겠습니다. 현직이니까요. 네, 현직 교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로 2021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2022년까지 이제 근무를 하셨잖아요. 계시면서 요즘 아시지만 한국 날씨가 굉장히 기후 위기 때문인지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쯤에 오사카는 좀 어떤 곳인 걸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오사카 가보신 분도 있지만 가보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오사카에서 근무하시면서의 그런 경험이나 에피소드, 지금의 오사카는 어떤 모습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나 오히려 퀴즈 간단하게 했는데 이 부산하고 네. 뭐 오사카는 뭐 그 일본 수도인 도쿄보다 아래에 있는 건 잘 아시니까 오사카보다 높은 데서 도쿄하고 부산하고 어디가 더 위도가 더 높은가요? 오사카가 더 밑에 있는. 오사카는 이제 도쿄보다 밑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도쿄는 이제 그보다 한참 위에 있죠. 네. 도쿄하고 뭐 서울보다는 이제 도쿄가 아래인데 네. 부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부산하고 비교하면. 부산하고 비교하면 오사카가 더 약간 위에. 아니 그러니까 도쿄하고 도쿄랑 부산하고 비교하면요? 당연히 부산이 더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 아직 그러니까 한 인천 정도? 인천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네네. 이제 그 기온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실제 정답은 뭐냐면 도쿄보다 부산이 더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충격. 부산을 쭉 끄면은 거의 이제 뭐 홋카이도까지는 아니고 동북지방이라 도호쿠지방 정도가 되고요. 도쿄가 부산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날씨로 치면 부산 날씨보다 도쿄가 더 덥다는 얘기거든요.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사카는 더 아래입니다. 더 아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씨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7월, 8월 우리는 이제 8월 한 중순까지 덥다가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말 정도 되면은 약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오사카의 경우는 이제 9월 말까지 덥습니다. 9월 말까지 더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쿄도 부산보다 더 아래인데 오사카는 더 아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더운 날씨고 특히 이제 그 습하죠. 습하기 때문에 바닷가를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은 좀 넘는 지역이 매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습한 지역이죠. 제가 오사카 여행을 예전에 갔을 때는 주로 그 타코야끼도 먹었었고, 라면도 먹었지만, 이렇게 들고 있는 마라토너 그 거리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러면 오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느끼시는 점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스스로 그 해양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륙 세력, 해양 세력 할 때의 해양 세력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일본은 이제 그 일본 열도가 굉장히 길게 돼 있고, 또 일본의 이제 서쪽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매립을 해서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경우 이제 그 매립지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매립지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바닷가가 바로 없습니다. 바로 다 매립지여가지고요. 바다는 접해 있지만 주로 항구고요. 인공섬이나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제가 관할했던 오사카 총영사관은 교토하고 나라는 이제 아예 그 내륙 지역이고요. 교토 저 끝에 이제 우리 동쪽에 조금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와카야마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 우리 동해안에 접하고 있는 이제 강원도 비슷한데 그쪽에 주로 이제 그 바다에 접해 있고 해수욕장들이 그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본인들이 거의 많이 놀러 가고요. 해산물 같은 거 먹으러도 많이 갑니다. 되게 오사카와 바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오사카 총연사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대부분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총연사님이나 총연사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처음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있으실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그 오사카 갔을 때 처음에 받는 질문은 뭐냐면 이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오사카 지역이 자기 권리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 교토, 오사카 이 지역이 한 5, 6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 역사의 한 1000년 이상을 주로 수도권을 중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에도 시대 때 이제 도쿄로 갔기 때문에 이 오사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고 예를 들면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 지사가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도쿄 본사, 오사카 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돼 있고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도
도쿄 본사가 있고 오사카 본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결코 도쿄의 아래가 아니라는 뜻이죠. 와,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가전제품을 쓸 때도 일본에 살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우선 이제 우리는 220볼트고 일본은 이제 100볼트죠. 100볼트긴 한데 또 다른 점이 있는 게 와트입니다. 오사카의 경우는 이제 60와트고 도쿄는 50와트죠. 그래서 같은 나라인데도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도쿄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사카에 쓰면 볼트는 같기 때문에 당장 끊어지진 않는데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쉽게 고장이 납니다. 이게 이제 수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하나의 나라가 됐지만 그동안에는 각각 이제 분권 체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사카에서 제가 이제 오사카 교민들도 그렇고 또 일본 사람이 물어보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하러 도쿄에 좀 있었기 때문에 도쿄랑 뭐가 다르냐 하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도쿄에 가면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구분이 됩니다. 생긴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하게 생겼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에 오면은 한국 사람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나라나 교토 이런 데 보면은 백제계가 많이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때 끌려간 분들 대부분 이제 오사카 지역에 많이 정착을 했고요. 근데 식민지 이후에도 주로 오사카, 고베 요 주변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얘기할 때 이 오사카를 이제 제일동포의 고향이다. 수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분권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인데요. 그 분권이 강하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해요, 단점으로 작용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제품 얘기만 생각해봤을 때는 단점일 것 같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지 단점으로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일본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전만 해도 네. 각각 분권 체제로 돼 있고 다만 이제 에도 지역에 이제 쇼군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중앙 권력은 있었습니다만은 자치라기보다는 이제 분권이 더 강하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본의 장점이라 한다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 토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그 포항에서 과메기가 있으면은 광주 가도 과메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뭐 뚱장어다, 순천의 뚱장어다 그러면은 뭐 딴 데 가서 파는데 아주 특산품, 그러니까 생물체가 아니 생체만 아니면은 대부분 다 팝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지역별로 굉장히 고유한 자기 토산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되게 장점이네요. 예, 그 문화가 좀 다양하고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 1.5배, 1.6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분열돼 있다 얘기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파벌이 세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도 그 소서행장 코니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도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계속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책 결정할 때 보면은 그 파벌로 학교별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게 분파가 너무 세가지고 의견을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되게 골치 아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일본 국민들이 온순해가지고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우민 정치라고 하죠. 그 엘리트들이 이제 일본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으로 오랫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튀어나오면 바로 목을 치고 가장 유명한 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그 사무라이들이 하급 무사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항할 경우는 즉각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봉고 시대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도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뒷담화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일본의 어떤 고유한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일본 국민들 속에 이렇게 좀 체질화돼 있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들끼리 해먹을 수 있군요. 예, 자민당의 일당 독재를 이제 수십 년을 계속해도 뒤에서는 불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표로 만약에 나타내서 그 지역에 전부 다 자민당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또 자기네
속마음이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기권들을 많이 합니다. 엘리트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꿈동산 같은 것이군요. 예, 그 세습에 대해서 네. 그 새로운 엘리트들은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기존 엘리트들은 세습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증 풀린 것 같고요. 사실은 정말 원초적인 궁금증이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못 물어보겠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일본 대사관 우리가 이런 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는 알겠는데 아니 오사카 용사? 사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건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부산에다가 지점을 낸 건가? 이런 것처럼, 예. 일본 대사가 있고, 지점을 내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사하고 이제 총영사관이 있고 대사관이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본국 국민들이, 적을 때는 그냥 대사관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대사관 그러면은 거기 이제 별도의 총영사관은 없고 대사관 안에 이제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죠. 네. 이분은 이제 대사 밑에 있는 총영사인데 보통 이제 공사 참사 내지는 이제 공사급 정도 이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교민들이 많습니다. 제일동포들이 많이 있고 한 45만 정도가 되는데 특히 제일 많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사관의 업무는 현지 정부하고의 이제 외교적인 업무,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협상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총영사관의 업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 이제 관광객이 왔을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는 여권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사카 총영사가 예를 들면 일본 대사 주일 한국 대사에 지휘를 받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고요. 저희는 이제 외교부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고 있고 주일 대사는 이제 그 자체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시민 친화적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교민들의 이제 안전이라든지 또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출장소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파출소? 이런 동네에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격하한 비유를 아니면 아니고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외교부에도 네. 영사 담당 부서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자, 그다음에 가족관계. 제일동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총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정보나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여기에 관세 지역에 파견돼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인데 투자 업체들, 이런 이제 무역 업무 같은 경우를 이제 도와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청 같은 생각도 드네요. 뭔가 굉장히 생각이 착한 것 같은데. 아니. 저 잘 모르니까 무식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질문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관은 일본 정부와 직접, 일본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와 직접 이제 어떠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현안을 다루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고, 총영사는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고 교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말 진정한 외교관이나 진정한 우리 외무성이 아니라 외교부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주민 보호와 주민 지원을 위한 그 역할을 하는 아마 최전병의 그런 기관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을 떠올린 거예요. 시민들이랑 실제로 만나고 있는. 네, 좀 더 격이 있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 기초수치를 왜 이렇게 격하하세요? 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외교부에서 이제 대사님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외교부에서 바로 직속으로 일을 하시는 거지 대사님이 지시를 받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전에 이제 외교부 관련 업무를 모를 때는
해당 지역의 총영사는 이제 그 지역의 대사의 지위를 받는 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지점이냐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쿄 본사, 예를 들면 오사카 본사처럼 각각 본사죠. 각각 본사고 이른바 이제 전 세계 160여 개 공관장 회의를 하게 되면은 뭐 똑같이 어느 대사관이나 어느 총영사관이나 똑같이 이제 공관장으로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1번 질문에서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1번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시민들을 더 만나고 하다 보면은 시민 친화적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의 어떤 민심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 오사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 지역 내에서 바다를 매립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오사카 시민들이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서 걱정 이런 것들도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 나온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도 많은데 사실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오사카가 후쿠시마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도쿄보다는 적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이제 동북 지방에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쭉 따라오는 게 이제 그 도쿄입니다.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감이 많았고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일본 사람들도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이제 약간 이제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후쿠시마 아직까지는 이제 방류하기 전에는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리적인 설명을 해주신 게 참 좋은 게 지리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시민들이랑 더 같이 반응할 수 있겠어요.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예,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요번에 방류하게 되면은 그 해류를 따라서 아마 오사카 쪽으로도 흐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태평양에 접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카야마라고 저희 이제 관할 지역에서는 이제 그 바닷가에 있고 거기 해수욕도 하고 그러는 데인데요. 오사카는 조금 이제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고 여기 매립지다 보니까 이제 그 태평양에 흐르는 해류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산물은 굉장히 많이 유통되지만 주로 이제 원양어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는 수산물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방류하게 되면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점차 아마 일본 내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되게 진짜로 없어 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2022년까지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랑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거 단톡방 이렇게 아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이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라인이 맞아요.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라인이 이제 한국 네이버죠. 네이버가 운영하는 건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언론에서 나오지만 이 IT 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자판 같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건 아래 한글을 쓰는데 일본은 다 미국 걸 씁니다. MS 워드를 쓰고 있고요. 역시 교수님 그쪽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그쪽이 많이 이제 뒤졌다 이런 말씀. 그게 궁금했어요. 2022년이라고 하면 오사카 지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때는 아직 막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뜨겁진 않았을 거잖아요, 오사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정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뭐 지금 바로 체크는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일본 언론들은 이제 계속 그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오염수 문제에서 우리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여러 차례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또 제일동포들하고 이제 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뭐 이번에 방류하는 게 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그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더 농도 짙은 그 방사능 오염물들을 계속 무단 배출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야금야금 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양이 계속 줄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실제로는 비밀리에 계속 버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효과들이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결국에는 그 11년 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녹아내렸을 때 300톤 이상의 그 정말 오염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물질들이 방출이 됐고 얼마 전에 도쿄전력 앞에서 잡힌 우럭이 세슘이 180배 이상이 잡힌 것들이 이미 그때에 방출된 효과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쿄전력에서 실제로 시료 채취를 위에 물만 떠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프스도 최소한 10년 동안 10번 이상, 그러니까 8번 이상에서 뭐 10번, 11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소 8번 이상 이미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 한국 국민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그 자료에 대해서 도쿄전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도쿄전력의 그런 발표나 자료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첫 번째 신뢰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IAEA에 일본이 용역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오늘 이 보고서가 이제 기시다 총리에 전달되고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들은 신뢰를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에 도쿄전력이 일본 국민들을 속이고 예를 들면 고장난 사실도 공개 안 했고 또 실제로 비밀리에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방류한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쿄전력이 이제 또 시료 채취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아직 그 일본 어민들의 직접적인 반응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이런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언론 시민 언론 이제 그 민들레에서 계속 보도된 것처럼 IAEA 그 관계자들을 매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일본 국민들 특히 이제 어민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쌓여왔던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들이 IAEA 보고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속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바로 해주셨네요. 네, 제가 3번 질문이라서.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라고 초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일본은 저희들도 예전에도 보면 시민단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네. 여러 이해 집단들이 이제 하나의 시민단체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연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야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이런 그 전국 통일적인 지도 체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어민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다른 어떤 시민단체와 연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 인기 많은 교수님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초장에 그 분권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미리 짚어주시니까 예. 이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부분 살짝 지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있어야지 이 뒤에가 이해되네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핵오염수 문제 관련해 가지고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강제노동 관련해 가지고서 양금덕 할머니 등이 십수년이라네? 수십 년을 싸웠죠. 79년인가를 싸웠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3자 변제안을 갖고 나오면서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법원에 공탁을 했고, 예. 광주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한바탕 난리인데, 일본에 계시면서 이 소동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예, 사실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일본 외교관들, 특히 이제 그 간사이 지역 담당 이제 그 외무성 파견 대사가 있어서 그분이랑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일본 기준으로 해서 이란 우호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이제 전직 대사들이 있어가지고, 강제동원 피해 문제 가지고 저랑 뭐 몇 차례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핵심 문제는 바로 이제 일제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불법적인지 하는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토론했고요.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전문가나 우리 정부 자체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소속돼 있었던 외교부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강제징용 문제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본질을 호도한다랄까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핵심은 일본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징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원된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징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난번 이제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미쯔비시하고 이제 그 신일본 제철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징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소집과 알선에 의해서 끌려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소집과 알선에 관한 판결입니다. 2018년도 판결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분개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마치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일본에 2022년까지만 있었다고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몇 월까지 계셨어요? 2022년 9월까지 있었습니다. 9월까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바로 이렇게 옷을 벗으신 건 아닐 거라서 여쭤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뭐랄까요? 느껴져요.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개했다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이게 정말 분노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걸 만약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난리를 쳤던 게 하반기였잖아요.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하반기에 연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일본에 계셨으면은 교수님 그때 아마 답답해서 미쳐버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돌아왔습니다. 이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차라리요. 에너지가 진짜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네,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바로 이제 3프로 TV에서 말씀하셨던 게 일본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강제동원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나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총영사 아마 계실 때의 경험이나 이제 전문가적 식견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일본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동안에 이제 국제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자기네 할 건 없고 한국 정부가 시정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제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일본 쪽의 이제 최고재판소죠. 우리 대법원에 해당되는 최고재판소는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니까 강제동원에 대해서 어떤 배상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자체는 애당초 일본과 우리가 이제 아예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이 다른 거니까 뭐 일본의 주장은 뭐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제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요청했고 두 번째 협의를 이제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제3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제3기관에 이제 같이 가서 판결을 듣자. 이런 세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한덕수 총리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나온 절차 3개가 있는데 이견이 발생할 때 3가지 절차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 것은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청구권 협정 절차대로 했다면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어떤 그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뭐냐면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문제가 청구권 협정과 관계없는
별도의 인권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네. 따를 필요가 없네요. 청구권 협정에 나온 그러니까 이견이 발생할 때 처리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따른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네, 알려 맞습니다.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에 대한 건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청구권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그걸 일본의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던 게 바로 위안부나 강제동원의 피해자분들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존재를. 그리고 국제 이제 유엔 기구에서도 뭐라고 설명했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약속이고 개인의 그 청구권, 피해자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국제기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측 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는 계속 토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측에서 외교관하고 토론하면서 그분들이 제기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당연히 자기네가 옳은데 한국에 어거지 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의외로 전문가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로 한 것은 정부와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법원이 다른 의견 내놓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내가 놀랐다. 그렇죠. 당신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의회라고 하는 부분, 우리식 국회죠. 국회가 행정부하고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집권당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고재판소 재판장의 경우도 일본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경우는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완벽한 삼권 분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통수권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견을 제하지 않는다. 근데 왜 한국 정부하고 일본이 합의했는데 대법원이 왜 다른 판결을 냈느냐. 그래서 첫째는 정부 합의와 별개의 논의한 부분이기도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행정부가 결정한 부분과 전혀 별개로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계속 이해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본의 민주주의와 뭐 제가 이제 뭐 차마 일본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일본은 이제 완전한 삼권 분립이 안 된 의원 내각제형 민주주의 국가고 한국은 삼권 분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거는 너희들이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해됐어요.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분립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반증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왜 사법부가 정부 입장 안 따르지?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국가인지 항상 저는 일본인들 만나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은 피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 스스로 쟁취했고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쟁취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너희와 결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가더 정부가 이제 메가더가 이제 통치하면서 만들어진 이식된 민주주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민주주의 차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주인이 있는 민주주의고 일본의 민주주의는 주인이 없는 민주주의다라고 해서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치문법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를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 있었겠네요. 실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놀래기도 하고 사실 물론 제가 사실 일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은 알고 있었는데 일본의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좀 극단적으로는 이런 건가요? 어디 그 다른 나라에서 여성은 운전면허를 못 따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여성이 운전하는 거 보고 말도 안 돼. 좀 이런 그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섬나라 근성에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온숭하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역지사지를 잘 못합니다. 정말 자기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항상 주변에 이제 뭐 중국도 있고 북방민족도 있었고 일본도 있고 여러 주변국들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동향을 이제 읽고 판단 그쪽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주로 얘기하고요. 대화를 하더라도 보면은 상대방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이해시킬까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알고 대화해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일본 사람들 셋 모여서 점심 메뉴 어떻게 골라요? 그럼 짜증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당황하지 않는 게 뭐 오랫동안 일본을 연구해왔고 또 일본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습성을 아시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뭐 마찰이 될 일은 없습니다. 마찰이 있고 그런 적은 없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무지한 저의 무식한 질문을 또 드리자면은 아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 정말 몰랐던 정보가 도쿄 전력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신뢰도 잃었다, 정부도 신뢰도를 잃었다, 뭐 등등의 말씀을 해주신 게 신선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제3자 변제안 관련해서 일본 국민들도 뉴스를 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 잘한다, 짱이다, 막 이렇게 반응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최근의 경향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점점 관심들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사마의 국가인데요? 예,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는 한류에 상당히 이제 도취해 있고 열광하고 있지만 외교 문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한국에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서부터 이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PPP 국민소득에서 역전이 됐고요. 맞아요. 명목 GDP에서는 작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는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식민지 지배도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나 또 경제 발전 모델을 일본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걸 깨우쳐 주는데 지금 한국의 모델은 98년 IMF 이전까지는 일본식 모델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98년 IMF를 계기로 해서 한국은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굳이 얘기한다면 미국식 모델로 지금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한국보다 우위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한국하고 하다 보면은 한국이 일본말 듣지도 않고 또 생활 수준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요. 돈을 막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가장 큰 차이,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신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4cm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일본에 오면 이렇게 키가 작지? 또 일본 사람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키가 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도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일본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혼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네 의지대로 하는데 한국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으로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미국한테 이제 고자질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한다. 뭐 한국의 의도가 이런 것 같다. 미국이 좀 나서서 좀 정리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면하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자기네가 손볼 수도 없고 또 따져봐야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아예 외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간의 마찰이 있으면 일반 국민들은 짜증납니다. 뭐 또 한국이야? 뭐 이러면 또 한국 문제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제 대국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물러나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전의 한국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그런 일본 국민들은 이제 외면하고 일본의 지도층들은 미국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해서 어떻게 미국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제 한 번에 이제 해결된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뭐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고 또 일본 국민들 일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윤석열 정부 초반만 있다가 왔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 이런 게 아닌가. 예뻐 죽겠군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자기네가 봐도 너무 이렇게 이제 너무 퍼주는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서 저렇게 퍼주다가 자기네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저거 용서 안 할 텐데 뭐 이런 좀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스파이를 심어놓고 있는데 우리 편 스파인 걸 알아요. 근데 너무 티를 내는 것 같으면 야 적당히 해 이런 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저러다가 내년 총선에 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거 중간에 또 뭐 촛불 행동에 의해서 그렇죠. 어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특히 이제 그 요미우리 같은 보수계 신문 중에서도 요미우리 신문 쪽에서는 이제 적극 지지하는데 산케이 쪽에서 계속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뒤집어진다. 윤석열 정부 저러다가 위험해진다. 그러다가 저렇게 하다가 오히려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국민들의 반일 그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윤석열 정부가 너무 퍼주는 거 좀 자제시켜라.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경화 장관님을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하셨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었어요. 근데 강경화 장관님은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되게 자신감 있는 대한민국 외교 이제 국격의 이제 상징으로 좀 보여졌잖아요. 여성 최초 외교부 장관으로서. 근데 그때 이제 일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나쁘다는 프레임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름의 최선을 했다. 그 대신에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명예나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다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슴 아팠던 건 일본에 예전에 캡처해서 보낸 그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떠한 그 오락코너 희화화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내보내는 일본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면서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한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희화화하는구나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국민들이나 지도부가 다 같이 걱정해주고 예, 어떻게 윤석열이 잘할 건가 조언해주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시찰단을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그쪽 관련된 시찰단을 보낸다고 했을 때 기자가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 그랬더니 잠깐요 그랬더니 시찰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시찰하냐 그랬더니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뭐 제대로 됐는지를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기시감이 들었냐면 2018년도 5월 달에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달에 이제 당 전원회의에서 ICBM을 쏘지 않고 또 핵시험장을 폭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파했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많은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외신 기자들이 보는 데서 핵시험장을 이제 북한에서 북부 시험장에 하는데 이걸 폭파시켰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보수 야당에서 또 보수 언론에 나온 것이 아니 검증하지 않고 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뭐 쇼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주 현명하게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현명하게 많은 지적. 근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기자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사는 안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게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건데 시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나중에 보니까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여기가 뭐 용산이 그 총독부냐. 일본 대변인이냐. 무슨 대변인이냐. 왜 우리가 브리핑하냐. 일본 정부가 브리핑 해야지 왜 우리 정부가 브리핑하느냐 해서 그런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최근에는 그 뭐 수산시장 가서 그 바닷물을 마셨다는데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왜 바닷물을 먹습니까? 그쵸. 그러지 말고 단체 의원단이 이제 후쿠시마 가서 거기 있는 오염수를 직접 마시는 건 저는 뭐 용기가 가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멀쩡한 여기 지금 그 노량시장에 있는 그 바닷물은요, 십몇 년 전에 온 게 지금 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쇼를 부리려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용기가 있다면 저는 후쿠시마에 가서 직접 바닷물을 좀 마셨으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뭐, 나이들이 있으니까 자제분, 좀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다가 그렇죠. 자제분들한테 하루에 한 컵씩 먹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저는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뜨거우신 분이시군요. 너무 속 시원합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정말 일본 대일 관계 전문가이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 그 지금 관계 외교안보 정책은
몇 점이다. 그리고 평가 그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는 59점이라고 봅니다. 많이 준 건가요? 많이 주셨네요. 네. 왜냐면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일본 쪽에 파견된 외교관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의 관계는 저는 우호적으로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인적 교류나 경제 사회적으로 일본과 결국 적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 데서 이른바 평화 번영의 공동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과 잘 지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그 취지 자체를 좀 반대하지 않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우리 민족적 자존심은 훼손되지 않고 또 원칙 있는 이제 대외교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인 성과를 못 거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풀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적 자존심까지,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좀 반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59을 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좀 윤석열 정부가 좀 개가천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59점을 주고 뒤에 개가천선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노력을 하면 이렇게 낙제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변호사님은 몇 점 주실 거예요? 빵점이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러니까 정말 조선 총독부 일본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그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1점도 드릴 수 없고 빵점입니다. 자, 보셨죠? 교수님은 학자시고요. 변호사님은 정치인이죠. 아니요. 저는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못해도 기본 점수가 있는데. 기본이 있어야 기본 점수를 기본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기본 점수를 드립니까? 못 줍니다. 네. 저는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 점수가 50점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9점이시구나. 9점 주신 겁니다. 9점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사실은 들으면서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아까도 전화 막 오시더라고요.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약속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생방송할 때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슈퍼챗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예고해야죠. 다음 주부터 저희 금요미스테리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생방으로 돌아옵니다. 예, 아마 이제 수요일날 생방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은 가칭은 수요일에 만나요인데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더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 생방송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전에 소감을 안 줬어요. 빨리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 채널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방문도 처음 했고 또 이렇게 정당의 도당 사무실에 이렇게 훌륭한 이런 방송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런 방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호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좋은 자리를 갖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돼서 또 불러주신다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시고요. 지금도 전화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교수님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생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